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본과학 2 8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작권 관련 사전 안내문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강의의 모든 영상, 사진, 텍스트의 촬영, 캡처 및 공유, 배포를 금지합니다. 해당 경고를 무시하고 불법 복제 및 배포 등의 저작권 침해 위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작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온 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온 유지란 이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가셔야 되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고체온 그리고 저체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과 그리고 체온 조절 기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발열 단계에 따라서 증상이 어떤지, 또 체온 유지는 어떻게 하는 건지, 온요법, 냉요법의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발열. 이 발열은 우리가 필요한 생체 신호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입니다. 보통 이 발열은 언제 나타나냐? 보통 감염이나 염증, 자가 면역 질환, 혈관 질환, 신생물, 투약 반응, 이러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유발됩니다. 보통 우리가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원인들은 이 감염과 염증 반응에 의한 발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열, 체온 조절,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체온 조절 체계를 볼게요. 이 체온 조절 체계는 이 조절 중추, 시상하부의 통합기, 그리고 감각 수용기, 그리고 효과 체계, 이 세 가지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시상하부에 있는 신경 회원 기전에 의해서 체온이 조절됩니다. 먼저 조절 중추, 이 시상하부의 통합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보통 감각 수용기에서 전달된 정보를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혈관 운동 반응을 유발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전도나 대류나 증발, 복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조절을 한다. 두 번째, 감각 수용기입니다. 대부분 이 감각 수용기는 체표면, 피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피부의 존재를 하고, 또는 척수나 그리고 복부, 혈관, 큰 혈관, 이러한 것들이죠. 대동맥과 같은 이러한 큰 혈관과 같이 깊은 조직에도 감각 수용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큰 혈관, 깊은 조직, 이러한 것들은 심부 온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혈액순환을 통해서 심부 온도가 직접적으로 전달이 된다.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체계로 효과 체계를 볼게요. 이 효과 체계는 체내에서 설정한 어떠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점이라 하면 설정한 어떤 온도가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점보다 체온이 높거나 혹은 낮을 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기준점, 신체가 설정해 놓은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체온 조절 기전이 이제 어떠한 유지하려는 온도가 있겠죠. 그래서 유지하려는 온도가 있는데 그 기준점보다 높은 감각, 쉽게 말해서 체온이 상승했을 때 그때는 열 소실이 촉진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체온이 높다. 그러면 발한이나 말초혈관 이완,
그리고 뭐 열 생산 감소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겠다. 그죠? 그 다음은 기준점보다 낮은 감각, 그러니까 체온이 저하가 되었다. 그때는 열 생산이 촉진이 됩니다. 체온이 저하되었다. 저체온, 쉽게 말해서 추운 환경에 노출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오한 그리고 말초혈관이 수축하면서 열 생산을 자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이 체온 조절은 어떠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적절한 범위 내에서 우리 체온이 조절하도록, 유지하도록, 그래서 열 생산과 열 소실이 균형을 이루는 과정을 체온 조절이라고 합니다. 이 심부 체온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심부 체온은 몸 안에서 잘 변화하지 않는 체온이기 때문에 체표면에 있는 피부에 있는 체온은 뭐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거나 더운 환경에 노출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수시각각 시시때때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심부 체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심부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는 시상하부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시상하부의 시색전 영역, 시각교차 앞구역이죠. 시색전 영역,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상하부의 냉민감 수용기, 여기서 나오는 신호는 혈관을 수축하거나 전율, 그리고 에피네프린 방출, 이러한 것과 같이 효과기를 자극을 해서 세포 대사를 증가시켜서 열 생산을 증가를 시킵니다. 이 시상하부의 온민감 수용기가 있어요. 이게 자극이 되면 효과 체계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발한, 그리고 말초혈관, 이완, 이것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거나 뭐 벗는 것, 이런 것처럼 의식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의식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체온을 조절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체온은 열 생산하고 열 소실, 이 균형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열 생산이 얼만큼 있는지, 열 소실이 얼만큼 있는지,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나오네요. 이 심부체온. 이 심부체온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심부체온은 복강과 골반, 뭐 인체의 심부 조직,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온도를 이야기하고, 표면 체온은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 했죠. 그죠? 여기에 또 다시 한 번 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열 생산에 대해서 볼게요. 이 열 생산이 뭐냐? 어떠한 화학적 에너지가 열로 전환되는 대사 과정을 이야기하고, 운동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열 생산에서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먼저 기초대사율. 기초대사율 많이 들어보셨죠? 이 기초대사율은 기초적인 신체의 기능과 그리고 우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안정을 취하는 절대 안정 상태에서 14시간에서 18시간 동안 금식을 하고 쾌적한 온도 내에서의 에너지 이용률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한 온도에서 14시간에서 18시간 동안 우리가 있을 때 그때 이용되는 에너지 이용률을 기초대사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산소 소비량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 다음 열 생산은 근육운동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근육운동은 기초대사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헬스, 뭐 피트니스 이런 거를 하면서 그 헬스장 다녀서 근력량, 근육량을 늘리면 기초대사량이 늘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골격근,
때문입니다. 이 골격근이 수축할 때, 쉽게 말해서 힘을 쓸 때, 그때는 탄수화물하고 지방의 연소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산이 됩니다. 힘을 쓸 때는 탄수화물하고 지방이 연소를 해서 그로 인해서 발생된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골격근 떨림, 그러니까 체온 조절 기능 기전이죠. 이 골격근 떨림을 통해서 열 생산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오한, 추운 곳에 있을 때 몸이 확 떨리면 그때 열 생산이 증가를 한다는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갑상선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T4 그리고 T3, 갑상선 호르몬 T4, T3에 의해서 산소 소비량이 증가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하고 항진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되었을 때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 사람들을 보면 몸이 뭐 빼쩍 마르거나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체내의 에너지원이 지나치게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마르게 되고 몸에서 열 생산이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왔을 때 그때는 뭐 뚱뚱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살이 좀 찐다거나 그죠? 왜냐하면 몸 안에 에너지원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열 생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위도 많이 탑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감신경이 자극되었을 때 교감신경 자극되는 상황, 스트레스 상황이죠.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에피네프린하고 노에피가 부인수질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감신경계는 더욱 활동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왜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열받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노에피하고 에피네프린은 신체의 대사율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열이 생산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열 소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열은 80%가 전도, 대류, 복사, 증발 이 네 가지 유형으로 전달이 되고 나머지 20%는 소화기나 그리고 호흡기나 비뇨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이 소실되게 됩니다. 먼저 전도에 대해서 볼게요. 전도. 이 전도는 두 물체 간의 직접적인 접촉. 밑에 그림을 보시면 뭐 돌멩이를 이렇게 잡았다든지 그죠? 뭐 수건을 이렇게 올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접촉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 의한 열 소실은 두 물체 간의 온도차, 그리고 접촉 시간, 접촉량, 물체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연료법이나 우리가 나중에 할 연료법, 냉료법의 적용 원리가 전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대류를 볼게요. 이 대류는 밀도가 서로 다른 물질 사이의 열 전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매개체가 되는 물질을 통해서 열이 전달이 됩니다. 뭐 물이나 공기나, 그죠? 그래서 이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은 전도에 의한 전달보다 훨씬 빠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보다 쉽게 말해서 드라이기를 우리한테 직접 쏴버리는 게 전달이 더 빠르다는 거죠.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복사. 이 복사는 전자파에 의해서 열이 확산과 전파, 이 공기를 통해서 열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열 소실의 65%가 머리를 통해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런 거 보셨죠? 뭐 아프리카나 뭐 하여튼 이 되게 안 좋은 나라의 신생아들에게 뭐 모자 만들어주기, 신생아 모자 뜨기 뭐 이런 캠페인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생아나 아니면 수술한 대상자의 머리에 모자를 씌우는 것, 이거를 머리에서 발생하는 열의 복사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증발입니다. 증발. 이 증발은 말 그대로 액체가 기체로 전환돼서 열이 전달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온수 스펀지 목욕, 테피드 마사지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 다음은 이 체온의 변화에 대해서 볼게요. 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죠? 열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 저체온과 고체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먼저 이 발열을 볼게요. 발열. 이 발열은 열 소실보다 열 생산이 과도할 때, 그때 발생하는 것을 발열이라고 합니다. 열 생산이 더 과도할 때, 그래서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37도 1부에서 38도 2부 이 미만은 미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40도 5부 40도 5부 이상은 고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발열 단계들도 있고, 그죠? 이 발열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먼저 살펴보면, 이 발열원이 있습니다. 이 발열원이 몸 안으로 유입이 되게 되면, 쉽게 말해서 감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기준점을 상승시켜서 열이 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어안이나 전율, 추운 느낌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하고, 그래서 체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발열원이 이제 제거가 되었어요. 그러면 피부는 혈관 확장이 되면서 붉어지게 되고, 그리고 발안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증발성 열소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체온이 정상 범위로 내려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열은 우리가 임상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지만, 이 발열은 굉장히 중요한 방어 기전입니다. 몸 안에서 이 감염원과 싸우는 거예요. 발열원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39도까지 열은 우리가 백혈구 생성을 자극을 해서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체온 상승은 혈장 내에서 철의 농축을 감소시켜서 세균의 성장을 느리게 하고, 그리고 바이러스 대항 물질인 인터페론 생성을 자극해서 바이러스 감염에도 저항을 하게 됩니다. 자, 발열 단계를 좀 볼게요. 발열 단계는 상승기, 고온기, 회복기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한기, 발열기, 해열기 이렇게 있는데, 밑에 발열 단계 그림을 보시면 상승기, 그죠? 그 다음에 고온기, 그 다음 회복기 이런 식으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열의 유형들을 볼게요. 열도 막 그냥 났다가 가라앉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간헐열. 이 24시간을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하루에 1도 이상 차이를 보이지만 정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열은 나는데 정상인 거. 아니면 또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은 이게 체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음식 같은 걸 먹었다, 운동을 했다. 그러면 열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 이장열. 이 최저 체온이 정상 체온보다 높고, 그 다음에 24시간 동안 최저 체온하고 최고 체온이 1에서 2도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장열이 심하면 정상 체온으로 잘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제기열. 이 제기열은 정상이던 체온이 일정 기간 상승이 지속되는 것을 이렇게 반복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한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40도 전후로 열이 발생한다거나 이러한 경우를 제귀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계류열. 체온 상승이 며칠이나 혹은 몇 주 동안 유지가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정상보다 약간 높은 상태의 체온 상승이 며칠 동안 혹은 몇 주 동안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의 유형, 간헐열, 이장열, 제기열, 계류열에 대해서는 그림으로 다음 장에서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림으로 보기 전에 고체온부터 보고 갈게요. 이 고체온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먼저 체내 수분 불균형이 있어요. 하이드레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고체온이 발생한다. 체내에 있는 수분이 신체의 관류와 피부 관류를 유지하고, 그리고 체온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이드레이션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이 있습니다. 노인이나 혹은 당뇨병과 같이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는 경우에 그때도 고체온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의 부적절한 혈류 조절도 고체온의 원인이 됩니다.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으면 피부의 혈류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체온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던 간헐열과 이장열, 제기열, 계류열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간헐열은 하루에 1도 이상의 온도 차이가 있고 24시간의 주기를 보인다. 그리고 이장열은 최저 체온이 정상 체온보다 높고 24시간 동안 체온 변화가 있고 심하면 정상 체온으로 잘 안 떨어지고, 제기열은 정상이던 체온이 일정 기간 상승이 지속된다거나 이것을 반복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혹은 또 갑자기 오한이 발생하고 그래서 40도 전후로 열이 또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 계류열은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정상보다 약간 높은 상태의 체온 상승이 지속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고체온의 원인으로 중추신경계에 장애가 있습니다. 뇌손상이 왔다거나 뇌혈관 질환이나 지주막 가출혈과 같은 이러한 문제는 체온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뇌손상이 온 환자들은 그 고체온이 잘 옵니다. 열이 나고 열도 잘 안 떨어지고 NSAID나 아니면은 체온을 떨어뜨리는 그런 약물들이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감염이나 염증 반응, 이식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이 시토카인, 이 백혈구에서 나오는 시토카인이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 체온을 상승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염이 오면 우리가 백혈구가 증식이 되죠. 그죠? 백혈구가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시토카인에서 프로스타글란딘 생성 유도를 하고 기준 체온을 상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체온의 유형에 대해서 볼게요. 먼저 열경련. 이 열경련은 더운 날씨에 심한 운동이나 발환으로 골격근의 통증이나 혹은 간헐적인 경축을 보이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염분이나 수분을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열피로입니다. 이 열피로는 부적절한 수분 전해질 균형이 와서 빈맥이나 호흡곤란, 저혈압, 그리고 피부가 차고 축축해지는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때는 대상자를 눕히고 염분이나 수분이 함유된 음료를 꼭 마시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열사병, 체온이 40도 5부 이상,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혼돈이나 혼수, 중추신경계 기능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마른 피부나 저혈압, 빈맥, 구토, 설사 이러한 생리적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심하면 뇌세포에 손상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저체온을 볼게요. 자, 저체온의 원인은 우리가 보통 마취를 한다거나 아니면 하이드레이션을 할 때 일부러 차가운 정맥 수액 요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소실이 증가되거나 혹은 갑상선 기능 저하나 신경근 차단술과 같이 열 생산이 감소했을 때 또는 중추신경계 손상 때문에 2차적 체온 조절의 상실로 인해서 저체온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체온은 우발적 저체온이 있고 그리고 유도된 저체온이 있습니다. 먼저 우발적 저체온. 이 우발적 저체온은 추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그때를 우발적 저체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이 열이 있을 때 부모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꼭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한번 시청해 보십시오. 세포에서 분비된 사이토카인이 뇌 혈관세포에 작용한다. 그 결과 프로스타글란딘 E2라는 물질이 합성돼 체온 조절 중추가 자극되면 체온이 오른다. 감염됐을 때 체온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면역세포가 체온이 적당히 상승한 환경에서 더 활발한 항균 작용을 한다는 가설이 있지만 아직 명확히 입증되진 않았다. 문제는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의 열에 대해 과도한 공포심을 갖고 부적절하게 대처한다는 점이다. 이를 발열 공포라고 부른다. 연구에 따르면 연구 대상자인 부모 절반이 37.8도를 발열의 최저기준으로 38.9도를 고열의 최저기준 체온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보통 발열은 38도 이상, 고열은 40도 이상으로 정의한다. 특히 해열제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4.2%가 잘 자는 아이를 깨워 해열제를 먹인다고 답했다. 36개월 이상의 평소 건강한 아이라면 38.3도 이하의 미열은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고 기다려도 된다. 최근에는 다양한 백신이 개발돼 심각한 세균에 감염되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 줄었으며 설사 감염되더라도 치료에 실패하는 확률이 줄었기 때문이다. 즉, 요즘 아이들이 열이 나는 원인은 대부분 3일 정도 지나면 호전되는 바이러스 질환이다. 한편 해열제는 열이 나게 하는 프로스타글란딘 E2를 억제하는데 증상은 완화하지만 근본 원인은 치료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열제는 아이가 많이 힘들어할 때만 먹이면 된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오히려 해열제 남용 부작용을 경고한다. 해열에만 집중하면 오히려 아이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3일 이상 고열에 시달린다면 뇌막염, 요로감염, 폐혈증 등 심각한 세균 감염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 재밌죠? 참 쉽죠?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버튼 꾹! 계속해서 유도된 저체온을 볼게요. 이 유도된 저체온은 우리가 어떠한 치료적 상황에서 신체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사율을 일부러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체온을 낮추는 것을 유도된 저체온을 이야기합니다. 이 체온을 왜 떨어뜨리냐? 대사율을 낮춰주기 때문에, 그래서 대사율을 낮춰줘서 신체 기관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체온이 낮기 때문에 수술할 때 혈관 수축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체온이 낮고. 그래서 혈액 손실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혈압은 일정하고 그리고 혈관이 수축되어 있다. 그러면 그 혈관을 통과하는 혈액의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혈액 손실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일정한데 혈관을 통과할 때 그 혈관의 내경이 굵다, 혈관이 확장되어 있다. 그러면 많은 혈액들이 통과하기 때문에 그때는 혈액 손실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 손실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저체온 단계 때 간호중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면 경한 저체온 34도에서 36도 정도, 이때는 빈맥이나 비노업이나 고혈압, 오한 이러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 회복을 시켜주는데 시간당 2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또 심부 체온도 확인하고 심전도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운 자세로, 그죠? 그리고 축축하게 젖은 옷을 꼭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온을 해주고, 그리고 열패드나 담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보온을 해줍니다. 그리고 30도에서 34도, 좀 더 낮은 체온일 때, 이때는 부정맥이 나타난다거나 느린 심박동, 저혈압, 그리고 반사가 좀 감소될 수가 있어요. 이때는 보온을 해주고 적극적으로 외부 보온을 해줍니다. 그리고 30도 미만의 심한 저체온, 이러한 대상자들한테는 핍뇨나 폐부종이나 심실부정맥, 동공 반응이 없어지고 혼수나 무호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부 보온, 그러니까 정맥에다가 수액요법을 할 때 수액을 따뜻하게 데워서 준다는 거죠. 그리고 산소도 따뜻하게 가습해서 적용을 한다. 이렇게 저체온 단계의 간호중재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열과 냉의 생리적 효과에 대해서 볼게요. 이 열과 냉의 국소적 효과, 그리고 전신적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 장에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에서 조금 더 보고 갈 거고, 전신적 효과만 조금 보면, 이 광범위하게 우리가 열을 적용했을 때 말초혈관을 과도하게 확장시켜서 혈압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실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을 과도하게 적용했다 그러면 혈관이 확장이 과도하게 되기 때문에 저혈압이 와서 실신이 발생할 수 있다. 혹은 또 너무 넓은 범위로 냉적용을 했을 때, 넓은 범위에 냉적용하게 되면 혈압을 오히려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냉욕법과 연료법, 이것을 계속했을 때 적절한 시간만큼 적용한 게 아니라 과하게 적용했을 때는 반동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열이라 냉적용했을 때 이 최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지나서 오히려 반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반동 현상이라고 하는데, 열 적용 후에 2에서 30분 정도 되면은 혈관이 최대로 확장이 됩니다. 근데 30에서 45분 이상 지속을 했을 때는 조직 우렬이 일어나고 오히려 혈관이 수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적용을 너무 오래 지속하면 혈관이 오히려 확장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추운 날씨에 우리가 바깥에 오래 있으면 피부가 이렇게 빨개지는 현상이 있죠. 볼이 빨개진다거나 코끝이 빨개진다거나, 이게 냉적용을 과하게 했을 때 반동 현상이 나타나는 그러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